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전과 22번의 트렁크 여성 시신 범인 김일곤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김일곤이 붙잡히면서 메모지 한 장이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조금 전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과연 김일곤의 주머니 속에 발견된 그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있는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북한 속보 단독기사 실렸습니다. 북한의 정찰 총국이 한국인 납치조가 옌벤에서 체포됐다. 북한 정찰 총국 산하에 한국인 납치조가 있다는 얘기인데 해외 암살 및 납치 공작조가 올 3월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려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연 북한은 왜 한국인을 납치해서 끌고 가려 했던 것일지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롯데그룹 회장에 등극한 신동빈 회장, 호텔 롯데 내년 2분기까지 상장하겠다. 국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내 10대 대기업 총수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동빈 회장에게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쏟아졌을지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신동빈 불러서 한일전 한국 응원하니? 이거 물어봤습니다. 질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질문 수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누구 응원하는지.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트렁크 살인범 여성 주인들에게 돈을 못 받아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 체포 직후 김일곤의 모습인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치면의 기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특보 이어서 친박 좌장까지 서청원 의원이죠. 김무성 흔들기에 나섰다.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날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생명 오픈 프라이머리에 걸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치 생명 걸 것인지 분명히 답해라.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 저희가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일면에 실린 사진 함께 보시죠. 일본 안보법 참의원 소위 강행처리 본회의 상정 안보 관련 법령 재개정안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걸 두고요. 일본 국회 상원격인 참의원이요. 강행 처리하려는 의원들과 이를 말리려는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 서울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빠르면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은 당장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국감장에 있었던 모습 중 한 사진은 바로 이 박원순 시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면서 박원순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박원순 시장은 왜 박원순 죽이기 아니냐 이런 말을 외쳤을까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는요. 이 김일곤 체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일곤이 체포 직전 마지막으로 벌였던 행각은 과연 어떤 행각일지 김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갑자기 도망치는 남성. 경찰이 붙잡지만 격렬하게 저항하고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손에 칼까지 들고 저항해보지만 시민까지 합세하자 결국 제압됩니다. 김일곤이 도주 8일 만에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김일곤은 서울 성동구 소재 동물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에서 3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김일곤은 아침부터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두 차례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전 9시 50분쯤 세 번째로 찾아와 칼을 꺼냈습니다. 위협을 느낀 의사와 간호사가 뒤로 물러나며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고 상황을 지켜보던 애견 미용사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도망친 김일곤이 동물병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길거리에서 검거된 겁니다. 김일곤은 검거 당시 흉기 2자루와 커터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점에 이제 칼 과도 2개,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이제 체크하고 이제 지갑은 바닥에서 막 뛰어다니고 빠져가지고 하단에 있는 거 찾아내고, 커터칼 나오고, 면도기 나오고, 안경 나오고.
경찰은 김일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길이 30cm의 칼을 들고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김일곤의 뻔뻔한 모습. 과연 김일곤은 체포되면서 어떤 말을 외쳤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지내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나한테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우리가 강력범죄가 있을 때마다 그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자의 심리 패턴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적을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김일곤이 체포돼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살아야 돼. 마지막까지 30cm 칼을 들고 극렬하게 저항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어저께도 말했지만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 같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그 공감 능력도 떨어지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예. 자기가 당한 그 불우한 처지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남한테 투사를 합니다. 내가 잘못이 아니고 사회가 이랬다 하는 식으로 투사를 하는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얘기했지만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살아야 한다 예. 하는 것은 이 관계에서 보통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기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자기가 피의자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 것처럼.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네. 보고요.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사회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자신의 문제를 투사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원 전 의원님, 마지막 순간에 개 안락사약을 달라라고 칼을 들고 동물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했는데 그 안락사약을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구했던 것인가라고 관측이 초반엔 됐지만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죠. 뭐 개 안락사 본인이 사가지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약을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게 공개 수배된 건 벌써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얼굴이 지금 우리 국내에 다 알려져 있고 경찰이 특별수사대를 구성해서 자기를 추적 중을 아는데 네. 병원에 대낮에 가서 난동을 부렸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개 안락사 부분도 본인이 극단적인 끌고 가지고 다니면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현재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뭐 범죄를 일으킨 다음에도 그 시신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불태운 채 남겨뒀다든지 이런 건 일반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잡히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도 정상인이 아니라 참 방금 말씀 사이코패스 상당히 정도가 심한 그런 비정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아무튼 잘 잡혔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잘 잡혔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예, 변호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범죄 패턴이나 아니면 구속 이후에 붙잡힌 이후에 체포 이후에 김일곤이 보인 특성이나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 화차의 남자 주인공이 네. 형사인데요. 살인범을 쫓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자 다른 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형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살인하는 사람을 이해하려 들지 마. 살인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마. 대체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상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까? 보통 다른 사건에서 그렇습니까? 네, 보통 살인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근데 뭐 처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난 살아야 돼라는 모습을 볼 때 알락사 약이 본인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용은 아니다. 처음에 그리고 알락사 약을 달라고 할 때도 간호사한테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서 돌아갔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나에게 10kg짜리 푸들이 있는데 알락사를 시키려고 하니 약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간호사가 10kg짜리 푸들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이 사람 말이 이상하다. 어허. 씹혀갖고 약을 주지 않았더니 10kg짜리 푸들이면 굉장히 큰 푸들이죠. 그렇죠. 이상하다 싶어서 주지 않았더니 세 번째는 그다음에 흉기를 갖고 찾아온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0kg짜리 푸들이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범죄용일 수 있다라는 추측이 저는 조금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행동 여러 가지가 여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죄가 있다. 아직 경찰이 미처 알지 못한 죄. 예, 뭐냐면 첫 번째는 흉기가 여러 개 발견이 됐고 지니고 있기 자체를 28cm짜리 흉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좀 이따 얘기가 나올 텐데 살생부를 작성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 대한 가해자로 인식하고 예.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이 끔찍한 범행을 다 대낮에 납치도 대낮에 했고 불을 태운 것도 대낮에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밤 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낮 시간에 납치를 해서 대낮에 불을 태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범행을 밤에 하겠죠. 대낮에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밤에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밤에도 해왔는데 안 들켜왔고 점점 과감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과 그 스릴에 중독이 된 사람이 대낮을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미 스릴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잡아볼 테면 잡아봐 이런 예. 느낌. 그래서 대낮에 한 걸로 보아 아마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도 여죄 수사 여부에 적극적으로 아마 조금 추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트에서 납치하려던 사건 그리고 여성을 살해한 사건 이외에도 전과 22번 말고도 또 다른 여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용진 대변인, 네. 김일곤이 붙잡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에 대한 불신감과 여성에 대한 적개심, 네. 여성에 대한 혐오심, 과거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여성 혐오감이 좀 느껴졌다. 어떻게 어제 보십니까? 우리가 돌직구 하면서 다들 얘기했던 게 약간 사람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고 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될 텐데 했는데 돌직구 끝나고 곧바로 잡더라고요, 경찰이.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행이에요.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가는 우리 지금 다 봤잖아요. 경찰서 수사본부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야 저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좀 뭐 횡설수설을 좀 하잖아요. 근데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나온 것 중에 여성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거 그리고 저 피해 여성 그 살해당한 예. 피해 여성을 납치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도망치려고 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단 하나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옛날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다가 음식 재료를 좀 배달하는 일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돈을 그때 주질 않아서 예. 내가 여성은 다 거짓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근데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가족관계고 주변과 무슨 일을 했었는지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수사 과정이든 아니면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든 꼭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제 경찰들이 체포하는 과정 보고 좀 약간 섬찟했어요. 예. 우리 경찰들 방검복도 입지 않은 상태예요. 거의 맨몸으로. 네,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막 하니까 칼 들고 있는 사람을 잡는데 예. 사실은 저러다가 경찰들 다칠 수 있어요. 아찔했죠. 그래서 저는 방검복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테이저건총을 차고 가든지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두 분요 현직 경찰 김성규 경위하고 주재진 경사 1계급씩 특진시키기로 했다는데 참 다행이고요. 다행이다. 예. 어쨌든 우리 경찰들의 안전도 좀 생각해가면서 저런 체포 작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잔인한 살인범 김일곤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저희 돌직구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일곤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가장 자세하고 발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일곤이 체포될 당시 여러 가지 28cm의 흉기와 칼 등이 발견된 것 말고 매우 수상한 메모지 한 장, 쪽지 몇 장이 김일곤에게서 발견이 됐습니다. 과연 그 쪽지에는, 그 메모지에는 어떤 말이 쓰여져 있을까요? 김일곤은 어떤 말을 그 쪽지에 적어서 자신의 몸에 소중히 지니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소식
가장 빠르고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일곤의 주머니에서, 바지 주머니에서 몇 장의 작은 메모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메모지에는 경찰서 형사 누구누구누구, 우체국 직원 누구누구누구, 법원 판사 아무개, 병원 의사 누구누구누구, 형사, 판사, 우체국 직원 등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김일곤 본인이 작성한 메모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리고 저희 채널A 사이버에서 이 메모지에 쓰여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새벽에 취재를 한 결과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곤은 이 메모지와 관련된 추궁에서 이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라고 수차례 혼잣말을 되뇌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김일곤이 본인의 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던 이 쪽지와 이 이름은 김일곤이 작성한 살생부가 되는 셈입니다. 다행히 이 살생부에 있는 이름 중 단 한 명도 아직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피해를 보기 전에 경찰은 검거한 셈입니다. 끔찍한 살생부, 임윤선 변호사님. 네,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저번에 왜 조용히 말이 없다가 막상 화를 낼 때는 그걸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요. 어떤 피해가 나한테 와요. 화가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칼이 자기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고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으로 향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해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0% 밖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신에 대한 조그만 공격도 참지 못하고 그 칼을 무조건 바깥으로 뿜어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과 밖에 어느 정도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죠. 대부분은 스스로 삭히고 대부분은 남한테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화풀이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적으로 100% 무조건 밖으로 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이라도 엮이는 순간 그 칼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신에게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복수심을 키워왔던 걸로 보여요. 무엇이 저렇게까지 복수심을 키워왔는지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여성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라고 하잖아요. 그 미수에 그친 범죄도 여성을 상대로 한 거였고 이번에 기수가 된 사건도 역시 여성을 상대로 한 거였고, 근데 지금 이 김일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요, 여성을 노리는 흉악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조사했더니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83%인데요. 이게 G20 중에서는 최고고요. 95년도에 비교하면 1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성의 피해자가 30%였대요. 지금 여성이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김일곤이 작성한 이 살생부에 있는 이름, 교통사고 났을 때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 돈 떼먹고 도망간 식당 여자, 과거 자기를 조사했던 형사의 이름, 그 이름들을 쭉 적어놓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지막히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이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서 아쉽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신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는 맺었던 사람일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붓으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선고했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병원 의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갖다가 자신을 죽이거나 공격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이제 혼자서 하게 된 경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를 이 명단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미 살인범으로서 수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찰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약을 그 안락사 약도 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체포되기 전에 정말 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진짜 범행을 아마 실현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저런 약도 사고 쪽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막판에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이죠. 분명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김일곤 살생부에 있는 리스트 중에서 직접 김일곤이
실행에 옮긴 사람은 다행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일곤이 계속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잡혀서 아쉽다. 그렇다면 김일곤이 체포됐을 때 나는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했던 그것은 이 범죄를 아직 다 못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범죄자의 특징이 앞서 이야기 잠시 나왔었지만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회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만든 대상이 누구냐? 판사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사가 제대로 나 진료 안 해서 나를 이렇게 분노케 만들었을 수 있고 식당 주인이 돈을 나한테 안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예. 그 핑계의 대상들이 지금 그 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다음에 현재까지 대낮에 범죄를 저지른 그 대담성,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무의식, 의식 없는 것, 죄책감 전혀 없는 저 스타일을 비춰볼 때 충분히 저런 사람들 위해를 가하고도 가서만 잡히면은 봐라. 뭐 이런 판사다, 경찰다 하면은 예.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나같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것까지 예.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과대망상증입니다. 과대망상. 과도한 피해의식. 자기의 사소한 행위만 자기한테 오더라도 이것이 나를 모멸하는 것이라는 과대한 피해의식에다가 또 과대망상증까지 겹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허술하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허술하고 혼자 움직이는 거였고요. 그리고 수배가 됐는데 그냥 성동구 자기가 원래 머물던 집 주변에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범행을 저질렀던 곳도 성동구, 그리고 은신했던 곳도 성동구, 붙잡혔던 곳도 그렇습니다. 성동구.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허술한 상태에서 그냥 사회적 적개심만 가지고 있었고요. 다행히 잡혀서 그 지금 살인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요. 94년으로 기억하는데 1994년도에 그 이른바 지존파라고 하는 그 집단이 나타났는데요. 지존파 사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납치해서 돈 뺏고 성폭행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안매장해버리고 예. 불 질러버리고 겨우 거기서 한 명이 탈출을 해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탈출을 해서 이 사람들을 신고하고 고발한 탓에 잡혔고 범행 전체가 드러났는데요. 예. 깜깜이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다 사형당했는데 이 지존파 사건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한 해에 한 명 정도 혹은 한 집단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살인마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유 없이 얼굴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예.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상당히 아픈 상태로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런 죄도 없이 마트 갔다가 느닷없이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 여성들, 예. 피해자들, 이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우리 사회 안전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고민, 안전책 빨리 해야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렇게 묻지마 범죄라고 하잖아요. 예. 묻지마 범죄를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형 범죄로 구별을 합니다. 저 예전처럼 생계형 범죄라는 건 절도라든가 예. 강도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범죄가 있었던 반면에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람들이 그 자신이 사회적으로 도태된 열등감을 자기가 생각할 때 약자라고 생각하는 특히 예. 여자나 아이가 되겠죠. 여자나 아이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선진국형 범죄라는 참 아이러니한 범죄가 붙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자꾸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도 합니다.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김일곤이 체포될 당시 이 메모지를 경찰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라고 우리 취재 기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지를 뺏기기 위해서 김일곤이 안간힘을 썼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김일곤이 추가 계획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 경찰 당국이 조속히 그래도 김일곤을 체포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국내 10대 대기업 총수 중에서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신동빈 회장.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지 직접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화목하게 잘 정리해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저는 지금부터 우리 정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않겠냐. 이름이 신동까지 비슷하지만 보니까 본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네, 아주 반갑습니다.
한국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꼭 골프장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골프장이 포기하겠느냐 그걸 말씀입니다. 예, 정말 회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아버님을 설득시키겠다 그 뜻입니까? 아버님을 설득할 수 있는지는 좀 자신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만 신동빈 회장, 국내 대기업 총수 중에선 처음으로 국감 증인에 출석했다곤 하지만, 자, 안영환 전 의원님,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상당히 학벌도 좋으시고, 머리도 총명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인데, 어찌된 게 어제 롯데 회장을 불러놓은 질문 수준이 말입니다. 한일전 축구를 할 때 어느 나라를 응원하실 건가요?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떤 질문들이 어제 쏟아졌습니까? 사실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 증인과 가장 논란이 됐던 사람이 바로 신동빈 회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7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여야가 싸우고 그랬었죠. 예.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 나와봤자 신동빈 회장 별 걱정할 필요 없다. 예. 대충 질문 넘어갈 텐데 너무 겁을 먹는 것 같다. 그냥 자진 출석하면 된다라고 예. 이야기했었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 저기에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물론 이제 몇 개 이야기 새로운 팩트도 나왔습니다. 광윤사라고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롯데그룹 전체 지배의 최정점에 있는 조그만 회사죠. 정체 불명 회사인데 예. 그래서 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밝혔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훈계죠. 그러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압권이 지금 제목도 나옵니다만 갑자기 물론 이제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이제 롯데라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냐 일본 예. 기업이냐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제 돌직구를 날린 거죠. 네. 그런데 돌직구 수준이 한일전 때 한국과 일본 누구를 응원하느냐 황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럼 거기서 일본 응원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답변도 좀 골 때렸습니다. 골 때렸습니다. 답변 자체가 예.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시쳇말로 골 때렸다. 네. 예. 말을 이해를 못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한국어와 그때 딴 생각을 했거나 또는 한국과 일본어 중에서 어느 것을 잘하느냐 난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다. 박대동 의원의 예. 말씀을 유심히 들었는데 한국 응원하십니까를 한국어 하십니까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잘못 듣고는 한국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본인인데 또 피해의식에 발로겠죠. 한국어를 예. 못한다는 것에 피해의식이 또 언론이 계속 찍고 있으니까 아무튼 코미디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방금도 나왔지만은 신모 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안입니다. 인천의 모 지역구에서 현재 롯데가 예. 골프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골프장 공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지역구 민원 따지는 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새정치연합 의원인데 옆에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이 툭툭 찔렀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예, 눈치 준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또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네.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야, 롯데 초코파이를 들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번에 포탈, 네. 포탈의 증인으로 나와 있었어요. 포탈 증인을 상대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신동빈 증인 옆에 앉아있는. 옆에 증인한테 롯데, 오리온 초코파이야, 롯데 초코파이 있으면 먼저 어떤 걸 앞에 놓겠느냐 이런 예. 질문을 하니까는 국감장이 갑자기 확 웃음거리 돼버렸다. 그래서 네. 결국은 소문난 장치 먹을 거 없다라는 식으로 신동빈을 진짜 논란 끝에 세웠지만 별로 소득이 없이 국감장이 좀 희화화되는 예. 이런 국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낳게 하는 그런 국감 현장이었습니다. 초코파이가 두 군데서 나오는데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고 싶은데 자꾸 롯데 초코파이가 앞에 있습니다. 롯데마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수준에 대해서 동아일보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돌직구 한 8개월 하고 있는데 오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재밌다. 저 화면, 코미디다. 예, 정말 개그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재밌는 장면이고요. 예. 예능 프로보다 우리 돌직구가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 덕분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시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가 며칠 전부터 국감 장면을 계속 예. 보지만은 최경환 장관 불러놓고 얼굴은 빨개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네. 또 경찰청장 불러놓고 장난감총 주면서 예. 하라고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입니까? 근데 어제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러놓고서 그다음에 그 신동민 회장도 엄청 얼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어제의 국감 장면은 권력보다 큰 금력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권력보다 큰 돈의 힘이다. 박용진 대변인. 예전에요. 무슨 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회에 와서 강금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네. 국회의원들만 하는 걸 보더니 예. 옆에서 대고 코미디야 코미디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랬어요. 어제 진짜 코미디였어요. 이거 보니까 질문 수준들도 그렇고요. 제가 정말 실망하고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어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에요. 그 자리에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뭘 그래? 나중에 추석 끝나고 나서 종합국감할 때 부르지라고 얘기했던 여당의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요. 정우택 그 위원장하고 강기정 의원하고 서로 이제 막말 몸싸움 직전까지 갔었던 역사까지 잡았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강기정 의원이 그날 조금 오버하긴 했지만 분투했다. 그래서 17일 날 잘 불러냈다 이렇게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기정, 김기식 정도를 제외하고는 날선 질문이 아예 없었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나오면서 신동민 회장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든지 네. 아니면은 롯데가 자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중견그룹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였던 불공정한 행위 같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할 때 신동민 회장을 불러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요. 당신 왜 이런 걸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신동민 회장은 그거 어떻게 개선할 거야? 라고 이렇게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신동민 국감을 해버렸어요. 의원들이. 준비도 안 한 채로. 나랑 이름이 비슷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모른다는, 심지어는 신격구 회장도 모른다는 롯데의 순환출자 구조. 이 복잡한, 게다가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이 출자 구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재벌들의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짚고, 두 번째로 유통회사가 기반이잖아요. 유통과 서비스업이 기반인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갑질과 비정규직의 양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건 없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만 가득한 게 되니까 강금실 장관이 아니라 온 국민이 코미디 하게 될 상황까지 온 거죠. 저는 아주 몹시 서운하고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왜 문제가 되는가? 사실 뭐 자기들 장사인데 자기들이 장사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국민들이 국감장에서 그거를 다뤄야 하고 밝혀내야 되느냐 하면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저하를 갖고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일단 외부 주주가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제 멋대로요. 경영이 부실화되면서 총수일과 지분이 대부분의 계열사한테 그냥 몰아주기로 갑니다. 당연히 계열사들 전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10만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회사가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그걸 메꿔서 읽어줘야 됩니다. 다 국민의 몫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우리 집 장사를 국민들 니들이 자꾸만 감내나라 배나라라 오지랖인데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알려달라. 투명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구조적으로 자 저기에서 우리 신동민 회장이 저 상태로 넘어갔다. 계속 웃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해도 국회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 이제 뭐 고발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고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동민 회장이 정말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현재 국감에서 일반인 국감은 정확히 말하면은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피감 기관은 국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감장에 일반인들 끄집어내서 나오라 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에요. 그 사안에서 데리고 나와서 신동민 회장이 얼머부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하나는 얼머부렸을 때 후속으로 자 오늘 그까지 끝났어요. 그럼 내일 이후에 뭐 공정위를 통해 가지고 자 롯데에 대해서 사안이 그때 우리가 지적한 게 그 후로 어떻게 됐느냐, 뭐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추가 지적을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과성으로 한번 때리고. 화면 나오면 좋고 지금 만약에 지금 저게 오늘 화면 나왔던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지역구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이 드디어 TV에 나왔다. 우리 의원님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노리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국감 정은 안 되는 겁니다. 후속으로 계속 추가 추적을 하는 아까
뭐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같은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그게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국감의 문제예요.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린 국회의원들의 질문 수준을 보면서 혹시나 또 다른 재벌 총수들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우리 국민들마저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감 소식 나와서 말인데요. 또 다른 국감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국정감사 대상이죠. 박원순 죽이기 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병역이 면제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이걸 고발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저는 하신다는 것은 정말 저는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국감 피감 대상에 수장으로 나왔는데 박원순 죽이기 아니냐라고 격양돼서 말할 정도면 어제 국감 분위기 상당히 날 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안행이 국감인데요. 예.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전세 문제도 있고 지금 서울역 고가를 갖다가 인도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저께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저렇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이미 끝난 문제인데 병역 비리가 MBC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례적으로 옛날에 강용석 의원으로 제기했을 때 끝난 거와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그 보도진 6명을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MBC를 고발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정영규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시민들이 이해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법적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박원순 시장이 여유 있게 답변을 하다가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아들 얘기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게 2000 몇 년도죠? 2012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기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아들이 가서 다 공개 검증하면서 끝나지 않았느냐.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거는 나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던 그런 사안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박용진 대변인 이미 끝난 문제 MBC가 악의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했다. 이런 입장이 뭡니까? 사실관계를 조금 먼저 보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자들이 지금 무슨 시민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정치쟁점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아고라 서명 1000명으로 시작한 분들이에요. 정체도 좀 불분명하고 시민단체라고 붙이기보다는 뭐 정치 기획성 시민단체 아니냐, 단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 관련자들은 이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한 사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연세 세브란스에서 기자 3명이 동석해서 이미 MRI 촬영 다 해서 검찰이 여러 의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 본인께 맞다라고 해서 끝난 사안이고요. 2013년에는 검찰에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했고요. 2014년 병역 비리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쭉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쟁점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에 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변의 의견인 것 같고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새누리당이 이거를 국감장에서 정치쟁점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주 의도적이에요. 8월 31일 날 이미 지난 8월 31일 날 김용태 새누리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아주 이례적으로요. 서울에 있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을 싹 다 전진 배치 지금 했어요. 서울시당의 당직에 누구냐면 나경원, 진영, 김성태, 김을동 최고위원까지 싹 전진 배치해서 박원순 물어뜯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박원순 물어뜯기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치쟁점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용진 전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조금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 맞아요. 맞는데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좀 국면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뭐 기자들 참석하에 MRI를 뭐 찍으면서 공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그 어떤 신검의 자료가 아까 이 신체 검사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박원 시장 아들 주신 씨가 유학을 가면서 예. 비자를 이렇게 아마 내기 위해서 뭐 신체 검사한 자료가 있는데 MRI 자료가 있는데 그 MRI에 그것이 MRI 것이 뭐 의사들이 봐도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봤던 거 너무 틀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법원에서 이게 끝나니까 더 이상 공표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새로운 MRI 사진 자료가 나왔고 그것이 옛날 거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용환 전 의원님, 국회의원도 해봤고 또 방송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양쪽의 사안을 균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박용진 대변인의 말은 다 끝난 거를 왜 제기했느냐?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 공세다. 하지만 정성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때 그건 맞지만 새롭게 MRI 사진이 드러났고 그 MRI 사진이 세브란스 것과 다르다는 새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사가 이것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서울시장이 고소하는 것 무리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그 새누리당이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전제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것이 메인,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병역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지금 재판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 문제가 더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 허위사실 유포에서 현재 기소되어 있는 의사들이 무슨 소리냐? 재판 계속 하게 해달라. 오히려? 오히려. 이 재판 끝을 보고 싶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대충 이 정도 넘어가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방금 아들이 유학할 때 새로 찍은 MRI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면이 정말 게임이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아마 그렇다면 아들을 불러와서 지난번 세브란스에서 찍었던 것처럼 다시 공개적으로 한번 하면 정의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건 정치의 공방 성격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정하다면 그렇게 해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사실 저는 제일 무한 게 정치인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또 고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했던 사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명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국감장이 박원순 시장 병역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논란이 되고 검찰이 이미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차원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아주 메인 이슈가 됐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골 원내대표가 이 국감에서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여당이 박원순 시장의 표적 국감을 하는데 이것은 일배 수준이다. 새누리당이 일배 수준의 질의를 한 것은 국감을 낭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일배 친구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라면서 격앙된 모습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이종걸 원내대표가 단어 선택이 유신이다, 일배다. 자극적이에요. 극과 극을 예. 오가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아무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 문제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 하나 아쉬운 거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언론인을 고소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산케이 신문의 그 편집장이었나요? 예. 고소한 사건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많이 인정하자는 쪽이거든요. 저도 언론으로부터 욕 무지하게 얻어먹습니다. 예. 어느 포털 사이트를 가면 이쪽에서는 어느 누가 다 정치인 아들을 감쌌네. 그래서 제 욕이 400몇 개가 달려있고요. 400몇 개. 또 이쪽에 가면 좌빨이라고 제 욕이 400몇 개가 달려있습니다. 예. 근데 저 고소 안 합니다.
그것이 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인정되어야 되고 그거를 막으면 막을수록 더 오히려 엉뚱한 데에서 더 폭탄이 터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정치인, 그것도 현직 시장이 언론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적합했는지 전 좀 의문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허위 사실, 유언비어 이런 거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 예. 대통령의 지침 사항이고요. 예. 검찰총장이 발표한 사항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요. 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과 그 유언비어에도 강력 대처하셔야 되지만 서울시장과 야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정 대처해야죠. 왜 이쪽 저쪽이 다르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박원순 네. 시장과 박용진 전 대변인의 입장은 네. 새롭게 드러난 MRI 사진은 새로 것이 없다. 이런 예,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아니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 의혹이 문제와 있다라고 관련해서 보도한 것도 어떻게 고속감이 될 수가 있죠? 악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 유언비어를 세상에 그 MBC라고 하는 방송사가 납장사서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야당에서는 참 표적 국감이다라고 판단을 하느냐면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란인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울시 경찰청 끼어들어요. 예. 그다음에 문화재청이 또 끼어들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되네 안 되네 자기들이 막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면서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2005년인가 6년인가예요. 이명박 시장이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딱 개통할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해서 예. 좋은 일 했다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했던 것 좀 기억해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문화창조 융성센터 그거 할 때 예. 박원순 시장 빼고 따로 가신 거 대구시 의원처럼 대접하신 거 그런 거는 안 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다 같이 서울 시민을 위한 일도 다 같이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예. 고소하는 건요. 굉장히 물타기 수법입니다. 물타기다. 고소함으로써 표가 나뉘는 거죠. 내 지지한 사람은 내 편하고 아니면 딱 나누는 겁니다. 고소는 물타기한 장기 수법이에요. 여야를 예. 막론하고. 야당에서 조직적으로 박원순 지키기, 투기를 만들어지고 있는 건 봤을 때 박용진 전 대변인의 주장에도 일견 일리가 있지만 정치부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당 못지않게 야당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저희 채널에 단독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지코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심학봉의 읍소와 뻔뻔함. 이 제명은 가혹하다,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박용진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성시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학봉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세 번째 소명서입니다. 심 의원은 씻을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단 한 번의 회의 개최로 헌정사에 기록될 의원 제명을 결정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의 성폭행이란 대목을 두고 여론과 언론이 마녀 사냥을 했다며 국회가 윤리적 측면으로만 징계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존엄과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징계를 받으면 모든 의원들의 품위까지 손상될까 우려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진 사퇴는 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지키고 지역민들의 사랑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마지막 아름다운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며 독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독선이고 오만이라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심 의원은 최근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정 연기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상임위를 빠진 채 사실상 불륜 행각을 한 것인데 심 의원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박용진 대변인, 예. 여당 의원이었던 이제 제명됐죠. 네. 이런 건 야당 출신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심학봉 의원이 성폭행 혐의예요. 네.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도직구 패널 여야 할 것 없이 뭐 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심학봉 의원이 국회가 윤리적 측면으로만 징계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존엄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뭔 말이게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당신들도 회의에 안 나오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폭행 혐의, 범죄 행위, 형사건이잖아요. 이 건은 검찰에서 지금 조사와 수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치우고 나는
본인도 나랑 그냥 이렇게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 거니까 단지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회의에 참석했다 안 했다. 그러면 당신들도 안 하잖아. 예. 결국 뭐냐면 아니 말이야 부적절하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윤리적인 측면만 남는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냐?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걸로 봐야지라고 하는 진짜 뻔뻔한 주장인 거예요. 근데 심학봉 의원의 그런 교묘한 논리를 탁 치우고 보면 그래?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직장인은 자기 직장에 출근 안 하고 예. 어제 마신 술이 덜 깨갖고 호텔에 누워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그렇게 있는 것은 좋은 일이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고 징계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당연히 그 책임 묻고 징계하겠다는데 뭐 저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늘어놓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단 한 번의 회의 개최로 여기 윤리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헌정사에 기록될 의원 제명을 결정하면 너무 가혹하다. 안 가혹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뻔한 일과 관련해서 회의를 2번 하려고 그랬다가 소위 2번 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네.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자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전원회의는 한 번에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소위에서 꼼꼼히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와 이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서는 예. 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정성희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뭐 아까 우리가 국감 장면도 봤지만 국회의원들의 얼굴 두께를 좀 재보고 싶어요. 얼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정말 뻔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 전체의 어떤 정치의 품격과 관련된 거다. 그럼 다른 국회의원 또 전원을 자기 수준으로 또 끌어내리는 것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전형적인 물타기고 이제 발목 잡기죠. 본인 하나가 떨어지지 못하니까 다른 국회의원 전체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어떻게 발상을 하는 거 사실 굉장히 놀랍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윤리특위가 그동안에 제대로 의원들 징계를 못해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다 하는 비판이 국민이나 언론부터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 윤리특위도 봐주고 싶었지만 봐줄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마녀사냥이다. 그럼 그 마녀사냥이면 마녀사냥 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전혀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 임순 변호사님. 어떡하죠? 두 분이랑 의견이 많이 달라서 또 아마 제 욕이 한 1000개 달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의견입니까? 저는 심학봉 의원의 제명은 찬성하지만 저 이의 제기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학봉 의원의 이의 제기 타당하다. 네. 이례적인데요. 일반 회사도요. 징계를 결정하고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는 본인을 출석시켜서 의견 진술을 받는 절차 정도는 거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도도 줍니다. 그게 내규로 다 정해져 있어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그 사람이 의견 질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는 주는 것이 저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곳은 입법기관이고 민주사회를 대변하는 곳이자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줬어야 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 하더라도 그 우리가 절차의 중요성을 망각한다면 언제든지 자의적인 법 집행이 나를 향해서 달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특위에 출석해서 제대로 진술할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저렇게 소명서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심학봉 의원이 마녀 사냥을 당해서 억울하다라고 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어떤 뉘앙스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모든 가해자, 아까 전 김일곤도 봤잖아요. 자기는 사회적 피해자예요. 이 마녀 사냥이란 말은 이건 뻔뻔하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뻔뻔하다.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신다. 동의한다. 거기까지 용어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팩트가 그러니까 이민선 변호사의 말씀 맞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소위에서 한 번 더 연기를 했었다가 엄청나게 그 소위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 소명을 듣자 이거였는데 본인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본인이 안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모텔이 아니다. 하여간 본인이 안 나왔고 그리고 그다음 윤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본인 출석을 안 한 거고 소명서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걸 판단으로 한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임변사가 법률적으로 절차적인 타당성을 갖추면은 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맞죠. 우리가 민주주의 지역에서 선거를 민주적으로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다른 문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법 절차 잘 지켰나요? 네. 국회의원들이 예산결산 투기하는 거나 다른 거부터 국회의원들이 가장 법을 어기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이 예. 사안에 대해서만 법 지켜라. 다른 국민들은 뭐를 생각하고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네. 법 절차적으로 지켜라 하고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법 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희 논설위원회 따끔한 질책. 심화권 더 이상 언론에 거론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고 네. 사라지는 것이 본인에서 제일 낫습니다. 더 이상 예. 해서 언론에 거론되면 본인이 더 다칩니다. 그냥 스스로 사퇴하고 제명당하기 전에 사퇴하고 빠지는 게 낫습니다. 네, 다양한 정치권 소식 저희 도직구쇼에서 입체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소식인데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단독입니다. 한국인 납치, 김정은의 충성심 경쟁, 북한의 정찰 총국에 한국인 납치조가 한국인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실제로 끌고 가려다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북한 전문기자 출신인 안용환 전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에 한국인 납치조가 실제로 있었군요. 자, 우리 옌벤이라고 연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는 사실 국제 첩보전의 무대입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 첩보, 북한, 미국, 일본, 중국까지 첩보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왜? 북한을 놓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 올 3월에요. 한국인이 북한의 납치조에 의해서 납치를 할 뻔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례적인 게 중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인들을 잡아가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냥 알고도 그냥 눈 감아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북한의 체포조가 지금 중국 당국에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북한에서는 이 납치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대외 담당 부서는 크게 말하면은 정찰총국, 김영철인 정찰총국, 그다음에 김원홍이 책임져 있는 국가보위부. 국가보위부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국정원입니다. 두 대남부서, 그러니까 군의 대남부서와 대외부서와 이른바 국정원의 우리 대외부서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은 뭐냐? 우리들이 가서 중국에서 활동 중에 있는 남조선, 그 사람들 표현된 남조선의 간첩들 잡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한테 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간첩이 아닌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선교사분들이 자, 북한의 대북 선교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간첩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엮어서 그냥 끌고 가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분들이 사실 북한에 많이 넣습니다. 무슨 뭐 성경책 넣고 그것을 이제 이른바 간첩 행위라고 해가지고 잡아가는 겁니다. 연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선교를 목적으로 간 분인데 간첩으로 해서 잡아가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는 그 경쟁이 드러났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북한, 중국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과거에요. 이제 뭐 지금은 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정부의 기관원들, 특히 뭐 정보사 장교들이 북한 측에 의해서 쉽게해서 꼬입니다. 북한 측 일부 사람을 붙여요. 꼬여가지고 자 이러이러 어디서 가면은 북한 측의 요인을 만나게 해주겠다.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만나게 해주겠다 해서 두만강 가로 끄집어냅니다. 거기 가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90년대. 그래서 이제 문제 중국 당국의 교섭을 해서 풀려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잡아가는데 그것을 중국이 제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북한 연변에서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마 정보기관에서는 뭐 밝힐 수 없지만 첩보전에 우리가 말하는 영화 이상의 첩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연변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우리 동아일보 일면에서 단독 기사입니다. 주성아 기자. 다 알듯이. 주성아 기자가 이제 김일성 대학을 나온 이제 탈북자 출신 기자죠. 여러분 개인 블로그로 100만 명 이상의 이제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주성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드러날 수 없는 사항인데 이제 주성아 기자의 인맥으로 드러난 사안이고요. 북한 내부 소식을 취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는 이런 북한 공작자의 활동을 중국 당국이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뭐 심지어 뭐 은폐하기도 했던 그런 사안 같은데 이번에는 붙잡고 있거든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모른 척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잘라내기 전략을 쓰고 있지.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이 뭐 지금 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중국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또 이 사안이 터져서 이것이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고요. 아까 그랬지만 달라진 한중 관계, 그 다음에 북조선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국방 관련 취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나 아니면은 이 국방부의 고위 정보 요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면서 이 한국인 납치조의 악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한국인 납치조. 이른바 북한 요원들 중에 최정예 요원들만 선발을 해서 정말 죽음의 목전에 가는 극한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요원들만을 한국인 납치조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고 했더니 김영철 북정찰총국장. 네. 이 사람 천안함 폭침 사건 일으켰던 배후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핵심은 이 두 개의 그 라인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나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태도가 묵인해서 적극적인 만류 혹은 이제 더 이상 좌시치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변했다고 하는 되게 중요한 신호인 거죠. 지금도 북에는 우리 국민 둘이 이제 강제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미국의 첩보원, 미국의 정보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한국계 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봐서는 연변에 그냥 흘러다니는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북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납치를 하든지 유인을 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주로 선교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해서 북의 공화국,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쨌든 그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공화국에 대한 적대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잡아가거나 유인해서 북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체포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국 간첩이다. 공화국을 이렇게 힘든 한국 간첩이다. 그래서 30년, 20년 노동조합 막 때려버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중국 정부가 못하게 하고, 그러면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강제로 지금 붙잡아두고 있는 우리 국민을 빨리 풀어줘라. 왜 미국 스티브 배 이런 사람들은 풀어주고 이러면서 우리 국민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북에서 계속해서 충성경이 계속되게 되면 연변에 있는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확인하고 지금 이미 잡혀가 있는 사람들 풀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90년대에 세냥이 정말 거기도 첩보전이 하는 데인데 세냥의 시탑거리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리인데 거기에 가면은 북한 군인들이 상주한다는 사무실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일단 존재만으로 그 인근에 그 당시 꽃제비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꽃제비들이 시탑거리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자체가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악명과 공포감. 그렇죠. 이런 보도가 나갈수록 연변에 있는 이제 우리 첩보원이라든지 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갈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에 의해서 활동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너네 잡아갈 수 있다. 혼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노리는 것이죠. 연변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피날레 기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한 신입 여순경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 피날레 기사 바로 이 기사입니다. 부산의 한 50대 남성이 자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이 50대 남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위로하는 저 신입 여경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고 하니 아들을 잃고 절망하던 손모 씨가 더 이상 살기 싫다면서 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자 신입 여순경 차민설 순경이 적적하실 때 딸내미가 되어드릴 테니 지구대로 찾아오세요라고 하면서 뒤에서 껴안은 겁니다. 결국 50대 남성은 고맙다라고 펑펑 울면서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계신 편찮은 아버지가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등을 껴안았다, 아버지의 등을. 이 여순경의 이 마음씨와 소명감, 그리고 딸로서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예뻐서 한 남성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같은 수고하시는 순경들 많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